그 다음에 거기 제일 처음에 이제 다음 중 회계상의 뭐죠? 거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는 거래가 아닌 것에는 뭐뭐뭐 있었죠?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등 이렇게 적어놨는데 만약에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개되면은 거래고요. 분개가 안 되면 뭐예요? 거래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하면 1번은 채용이잖아요. 채용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약속했죠. 약속도 거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문받은 것도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4번 분개하면 어떻게 돼요? 광고했으니까 광고 선전비겠죠. 그다음에 뭘로 드렸대요? 현금. 그래서 이렇게 분개가 되면은 거래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에 뭐뭐뭐 있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그다음에 자본 변동표, 그다음 뭐요? 주석. 재무상태표 정의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 자산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뭐여? 경영, 성과, 수익하고 뭐여? 비용.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답 다 달아놨어요. 이거는 그냥 정리만 하는 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보시면 다음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표시할 때 따라야 할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은 1번 경영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계속 존속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모여 표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그랬죠? 경영자가 집니다. 이거 가끔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경영자가.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가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경영성과가 손익 계산서, 자본변동이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이 뭐요?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2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금 조달 원천인 부채와 자본 규모를 알 수 있다. 맞아요. 왜냐면 일정 시점이죠. 재무상태표가. 그 다음에 2번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일에서 돈 번 거고요. 자본잉여금은 뭐에서 돈 번 거예요? 주식해서. 근데 둘 다 어쨌든 자본이에요. 뭐라고요? 자본.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매년 누적될수록 주주의 몫인 자본은 뭐한다? 커진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손익계산서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고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이에요.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이 나오잖아요. 수익은 무슨 주의라고요? 실현주의. 비용은요? 발생주의. 그래서 발생주의의 뜻은 뭐냐면 요거는 현금이든 외상이든 처리하는 게 발생주의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현금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무슨 주의요? 현금주의. 요거는 참고로 요거예요. 현금주의는 현금만 처리하는 거예요. 뭐만요? 현금만. 그래서 현금주의는 외상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받으면 웬만한 회사는 망할 일이 없어요.
대부분 왜 망해요? 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뭐 딴 것도 있긴 하지만 하나는 장사가 안 돼서, 또 하나는 회수가 안 돼서. 물건은 엄청나게 팔았어. 근데 돈이 안 들어와. 그래서 망하는 회사들도 실제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 계정 과목 중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수 없는 것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계정. 무슨 계정이요? 가계정. 가계정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뭐뭐가 있냐면 현금, 과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것들을 일명 가계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계정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밑에 재무제표의 종류 이런 거는 확실히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대손충당금 관련 문제. 우리 대손충당금은 무슨 법 쓴다 그랬죠? 보충법. 그 다음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손삼각비하고 기타의 대손삼각비. 대손삼각비는 매출 채권이에요. 그래서 매출 채권인데 외상매출금하고 무슨 어음이요? 받으럼.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삼각비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하고 뭐요? 미수금. 영업과 관련 없다.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다음 중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2번에 받으럼, 3번에 선수금, 4번에 단기 대여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이죠. 왜냐면 여기 없잖아요. 4개 중에. 그 다음에 또 다르게 푸는 방법은 이해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뭐해서요? 이해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대손의 뜻이 못 받는 거죠. 맞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받아야 되는 거죠. 받으러움도 받아야 되는 거죠. 단기대여금도 받아야 되는데 선수금은 이미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가서 컨트롤 뭐야? F. 그래서 외상매출금 치면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있죠? 근데 선수금 치면은 선수금 밑에 대손충당금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한강은 기말에 외상매출금 2천만 원에 대해 몇 프로 설정한대요? 1%. 그러면 2천만 원에 몇 프로요? 1% 하면 얼마 나와요? 20만 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거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이거 잘 안 나오는데 매출 채권의 장부가액 물어볼 때 있어요.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구했던 거?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죠. 예. 매출 채권의 장부가액은 매출 채권 잔액 마이너스 대손충당금이에요. 왜 빼주냐면은 우리 회계에서는 대손충당금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뭐라 그러냐면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그래서 차감이라는 건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2페이지. 우리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었죠.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증권에는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모여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 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증권.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종류로 물어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종류 같은 건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나오면 쉽게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것도 많이 나오죠.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해요? 원가 처리.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샀을 때만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수수료, 비용. 요거 종종 나오죠.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매출 시에 부대 비용은 그냥 뭐예요? 비용이에요.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기말 현재 단기 매매증권 보유 상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올바른 붕괴는 평가에다 밑줄 치세요. 평가는 언제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하는 거예요. 결산 때. 왜냐면 평가라는 거는 이제 미실현 이익이라고 해서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요게 뭐 맞추는 거라 그랬죠? 금액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 내 돈이 아닌 겁니다. 받아야 내 돈이잖아요. 왜냐면 결산은 아직 판 게 아니죠. 그래서 미실현 수익으로 나오나? 어쨌든 미실현된 거예요. 아직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떻게 푸냐면 거기 A사 주식 보세요. A사 주식 보시면은요. 30만원이 25만원 됐죠. 그러면 얼마 떨어졌죠? 5만원. 뭐요? 손실. 그 다음에 B사 주식은 18만원이 20만원 됐죠? 얼마 올랐어요? 2만원. 뭐 났어요? 이익. 그러면 5만원 손해고 2만원 이익이면 얼마 손실이죠? 3만원 손실이죠. 참고하세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손해니까.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다음은 주 한강이 보유 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내역이다. 기말 재무상태표상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요거는 제가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은요, 취득 단가. 그래서 100주에 1000원이에요. 그럼 100주에 1000원이면 얼마예요? 10만원이에요. 얼마요? 10만원.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10만원. 현금 주고 샀다라고 볼게요. 그냥. 그러면 현금 얼마요? 10만원. 그 다음에 기말에 얼마가 됐죠? 20만원이 됐어요. 얼마 됐어요? 20만원. 그러면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10만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얼마요? 10만원. 근데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평가 물어봤어요? 장부가액 물어봤어요? 장부가액. 그럼 10만원에 10만원 더해서 얼마요? 20만원.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근데 제가 몇 번 강조드렸었지만 숫자하고 글씨 나오면 붕괴할 줄 알면 맞추기가 좀 더 어때요? 쉬워요. 붕괴 안 되면은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뭐 잘 기억하시냐면은 이거 아마 문제 풀면서 많이 봤을 건데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은 영업 외손익이죠. 컨트롤 F로 찾아보시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어디였어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얘는 자본이에요. 여기는 수익하고 뭐예요? 비용. 요거 은근 잘 나옵니다. 요것도 좀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우리 재고자산은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 그랬죠? 판매 목적.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 다음에 수량 결정 방법에 세 가지 있었죠. 계속, 기록법, 실지재고, 조사법. 섞어 쓴다. 무슨 법이요? 혼합법. 그 다음에 단가는 하나씩 개별. 먼저 선입선출, 나중 토입선출.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의 이동평균하고 총평균. 그 다음에 물가가 뭐 할 때요? 상승할 때 매출원가만 후입선출법이 크다. 나머지는 누가 크다? 선입선출법이 크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회계처리는 안 해도 된다. 비정상적일 때는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회계처리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무슨 법이요? 저가법. 나중에 세무 때 다시 볼 거예요. 잘 외우고 계신가? 그래서 거기 밑에 거 보시면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높은 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기 보시면 무슨 법을 쓰고 있다고요? 저가의 뜻이 뭐예요? 오른 거 떨어진 거? 떨어진 거. 그래서 낮은 것만 되는 게 무슨 법이에요? 저가법입니다. 그래서 오른 건 인정하면 안 돼요. 무슨 법을 쓰기 때문에 저가법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관련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이 있죠.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일단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 둘 다 1년 넘어야 돼요. 몇 년 넘어야 돼요? 1년. 그리고 둘 다 업무에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유형이니까 뭐가 있어요? 형태. 무형은 뭐가 없죠? 형태가 없어요. 쉽게 내면은 이걸로 낼 때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다음은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업무에 영업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업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판매 목적이면 무슨 자산? 재고자산. 그리고 시험 문제 진짜 쉽게 나오면 무형자산 해놓고 형태가 있다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유형이나 무형 나오면 요것도 좀 유심히 잘 보세요. 지문에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갖고 답 나올 때도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다음에 설명 중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보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기계는 어디에서 쓰죠? 공장에서 쓰죠, 주로.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고 무슨 원가예요? 제조 원가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요, 토지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 원가 처리. 그 다음에 3번 기업이 매매 차익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건물에다가 밑줄 치세요. 우리 토지와 건물이라고 분개할 때 써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네, 그래서 토지와 건물 써본 적이 있는데 이 토지와 건물을 영업용으로 하면 토지와 건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영업용이나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매 차익 목적이라는 게 투자 목적이에요. 무슨 목적이요? 투자 목적. 그러면 뭘로 바뀌어요? 투자 부동산.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요건 일단 1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맞고, 그 다음에 4번. 사용 중인 건물의 철거 비용은 취득 원가를 구성하지 않으며 영업의 비용으로 보고한다. 그 영업의 비용 밑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유형자산 처분 뭐요? 손실. 그 다음에 보실 거는요. 거기 밑에 잠깐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에 보유세라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이거 외운 적 있죠? 재산세, 자동차세, 뭐요? 회비. 요거는 뭘로 처리해요? 세금과 공과. 그 밑에 있는 거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 그래서 이거를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를 보유세라 그래요.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 내는 겁니다. 근데 재산 없으면 안 내면 돼요. 자동차세도 뭐가 있으면 내는 거예요? 자동차가 없으면 안 내면 되죠. 그래서 이걸 무슨 세라 그래요? 일명 보유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감가상각 관련 문제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추정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건데요. 일단 거기에다 밑줄 좀 치세요. 체계적, 합리적. 일단 시험 문제에 감가상각이 나오면 일단 요게 있어야 돼요. 체계적이고 뭐요? 합리적.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때 있어요. 다음 중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일단 얘네를 찾으세요. 체계적하고 뭐요? 합리적.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써라를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초기의 비용을 많이 계산. 우리 정액법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비가 어떻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정률법 구하는 공식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뭐야? 정률. 그래서 얘네는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어떻다? 크다.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 연수.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 얘네는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내용 연수분의 몇이요? 2였죠. 지우고 내용 연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산량 뭐 있었어요? 비례법. 그래서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단기 생산량.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80% 이상은 기억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그때 다 쪽지 시험 본 거잖아요. 주가.
그래서 거기 1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하면 초기에 비용을 뭐 한대요? 많이 계상한대요. 그러면 무슨 법이요? 정률법.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면 일단 체계적하고 뭐를 찾으시라고요? 합리적. 그래서 4번에 체계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일단 1번 보시면 유형자산의 정확한 가치평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자동차 샀죠? 1년 지난 다음에 그거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이거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떼돈 벌 거예요. 네.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 1년 살았어. 이거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면 좋겠죠. 근데 정확한 금액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 사용 가능한 연수를 매년마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3번 현재 판매할 경우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측정할 목적으로 이것도 아닙니다. 이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산을 사서 우리가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을 하면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무슨 처리를 한다고요? 비용 처리. 그 비용으로 만드는 게 감가상각이에요. 네. 그래서 정액법을 쓰느냐 정률법을 쓰느냐 그걸 정하는 거지. 뭐 감가상각 한다 그래서 뭐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감가상각 공식 잘 외워두시고 감가상각에 3요소라고 있거든요. 혹시 시험 문제에 감가상각에 3요소 나오시면 그냥 얘 기억하세요. 무슨 법이요? 정액법. 정액법에 있는 게 감가상각의 3요소예요.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그거를 감가상각의 몇 요소라 그래요? 3요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 우리 무형자산 할 때 요거 외운 적 있었죠. 무형자산은 식별 뭐 해야 된다?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영어권은 자가창출 안 된다. 무슨 취득만 인정된다? 유상취득만.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무슨 법 써라? 직접법. 내용연수는 20년 이내. 그리고 요즘 시험 문제는 요 밑에 거 두 개가 잘 나와요. 그 밑에 거 두 개가 아니고 제일 밑에 거. 더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는 경우에 무슨 법이요? 정액법. 그 다음에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 개발비는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무형자산 관련 문제. 다음에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무형자산은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해도 감액 손실을 인식할 수 있다가 맞아요. 거기 보시면 진부화 나오면 지금까지 저희가 풀었을 때 한 번인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술력. 그래서 무슨 역이요? 기술력.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새로운 거 나오면 과거의 물건들의 가격은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네. 그거를 일명 감액 손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감액 손실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연구비와 개발비는 전액 비용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비만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자가 창출된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5년이에요? 20년이에요? 20년이고 정액법을 써야 된다가 아니에요. 쓸 게 없으면 무슨 법을 써라? 정액법을 써야지 정액법만 된다.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처럼 나오면 열심히 치세요. 컨트롤 뭐요? F.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날 시험장 가시기 전에 이것도 어느 정도 체크는 하고 가셔야 돼요. 뭐는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냐면 몇 분 만에 어디까지 풀 건가. 요것도 대충은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정신없이 문제 풀다 보면 시간이 남으면 상관없는데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나는 몇 분까지 어디까지는 해야 돼. 요거를 어느 정도는 정해 놓고 가세요. 그리고 시험 보실 때 최소한 오른쪽 밑에 보면 여기 시간 있잖아요. 시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를 몇 번 정도는 보셔야 돼요. 왜냐면 시간 체크도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반 풀었는데 10분 남았대. 그럼 망한 거 되잖아요. 그래서 꼭 시간도 어느 정도 체크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55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래야 5분 동안에 뭐예요? 검사는 하잖아요. 그리고 아는 거는 50분 안에는 푸셔야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영업이익 관련 문제. 요거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였냐면은요. 이거. 공식을 외우세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이걸 외우든가 아니면 여기 가면 있다 없다? 있다. 정기분 어디요? 손익계산서. 둘 중에 하나는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손익계산서 항목 중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는 거 물어봤죠? 매출원가 포함되고 복리후생비 포함되고 이자 비용 포함 안 돼요. 그 다음에 접대비 포함되고 기부금하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포함 안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러면 300 얼마요? 60원.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계산 문제하고 관련된 것들은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뭐 할 수 있죠? 답을 맞출 수 있죠.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4페이지까지 보고 쉴게요. 그래서 2번 보시면 2번은 뭐 하는 거래요? 영업이익을 구하래요. 그래서 매출총이익이 얼마죠? 10만원. 접대비 빼야 돼요. 왜 빼야 되냐면 접대 외에요. 뭐 하려고요? 물건 팔려고 접대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접대할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 보이려고 접대하는 거죠. 우리 회사 거 물건 좀 팔아달라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영업과 관련 없어요. 왜냐면 우리 회사 이자 주는 회사예요? 물건 파는 회사예요? 물건 파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기부금도 상관없습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거 판매비와 관리비였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인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영업이익 나오면 항상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딱 두 개예요. 하나는 공식 아느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업 외비용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딱 그거 두 가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되면. 그래서 거기 밑에 영업이익 구하는 공식 적어놨죠.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본 관련 문제는 죄송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얘는 꼭 기억하세요. 자본금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 액면가액 보통주하고 우선주.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에 두 가지 있었죠. 이익 준비금이랑 끝에가 무슨 금이요? 적립금.
그다음 이익준비금 정의는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자본금의 몇 분의 몇까지? 2분의 1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거 결손금 무슨 순서야? 처리 순서. 그래서 임의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보여, 잉여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외우시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어요. 컨트롤 F의 힘을 좀 빌리는 수밖에. 왜냐면 원래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진짜 안 외워지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제가 다른 수업할 때 요거보다 조금 더 전산회계보다 어려운 수업할 때 이거 외우기 시켰었거든요. 외워갖고 와요. 이틀 가더라고요. 억지로 외워갖고 온 거예요. 외우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틀 지나면 기억을 못해요. 근데 왜 기억 못하냐면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본 자체가.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프로그램의 힘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 시험은 왜 외워야 되냐면 이론만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외우라고 했었는데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말뜻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이렇게 나오면 컨트롤 뭘로 찾으라고요? F.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컨트롤 F로 찾으면 자본 조정으로 나와요. 무슨 조정이요? 자본 조정. 2번에 별표 3개만 쳐주세요. 은근 2번 나오면 잘 틀리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자본금 물어봤죠. 자본금 물어보면 항상 뭐라고요?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 액면가액. 이거 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처음에 만원인 주식을 9,000원에 할인 발행하면서 주식 발행비 500원을 지출한 경우에 자본금은 얼마냐? 자본금은 무조건 무슨 가라고요? 액면가.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리고 지금부터 똑같은 문제를 조금 가공 좀 할게요. 그래서 분개 한번 해보세요. 액면가액 만원인 주식을 9,000원에 할인 발행하면서 주식 발행비 500원을 제외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요거 한번 분개해 보세요. 앞에 보세요. 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변의 자본금 얼마요? 만원. 그리고 원래 9,000원에 발행했으니까 9,000원 받아야 되는데 얼마 빼고 받았죠? 500원. 그래서 현금은 8,000 얼마요? 500원. 그래서 싸게 발행했다, 비싸게 발행했다, 싸게 발행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요? 1,500원. 분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 물어본 게 자본금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얼마요? 만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숫자 나오고 글씨 나오면 분개 만들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은 결손금 처리 순서인데 이건 그냥 암기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암기 문제. 그래서 임의 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이익 준비금, 자본 잉여금. 그래서 우리가 쪽지 시험 볼 때 제가 이거 강조 드렸었죠. 예, 요것만 뭐라고요? 꼭 순서대로 외우시라. 왜냐면 지금처럼 요렇게 나와요. 순서대로 뭐 하시오? 나열하시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1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열하는 것 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전입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우리 전입을 다른 말로 대체라고도 해요. 우리 이사 가면 무슨 신고하죠? 전입신고하죠. 그럼 전입신고는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고 기존 사람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 두 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전입 또는 대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익잉여금을 어디에다 전입한대요? 자본금. 그러면 분계는 이렇게 돼요.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변의 자본금.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감소고요. 자본금은 뭐의 증가죠? 자본의 증가입니다. 그러면 자본이 늘어나고 줄어들면 자본은 빵이겠죠. 맞죠? 그래서 자본은 빵이고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대체 분계나 이런 걸 해본 적이 많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주식 배정. 요거 이제 배당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배당. 그래서 우리가 배당에는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돈으로 준다. 무슨 배당? 현금 배당. 주식으로 준다.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줄 때. 그래서 현금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 안 하고 수량과 단가만 뭐야? 재계산.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줄 때는 나중에 준다 그래서 미지급 뭐야? 배당금. 그 다음에 나중에 준다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래서 배당 나오면 요거 좀 기억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거기 5페이지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